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의 여화수라고 합니다. 예, 오늘 보시면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스마트 시티하고 그다음 미래 모빌리티 그리고 마지막 주제는 제가 빨간색으로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써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두 단어보다 뒤에 마지막에 있는 미래 도시가 우리한테 훨씬 더 중요한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그 카이스트에서 주로 인공지능하고 모빌리티를 결합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스마트 시티하고 이 모빌리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몇 가지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스마트 시티 많이 들어보셨죠? 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옆에 세종시에서도 지금 스마트 시티를 국가 시범 도시를 만들고 있고요. 어, 여기저기서 다 스마트 시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도대체 뭐가 스마트 시티지? 그럼 어떤 도시가 돼야 이게 정말로 스마트한 건가?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많은 궁금증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이게 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마트 시티가 이런 거였어? 뭐 이런 그 아마 질문을 뭐 하시거나 뭐 이렇게 되실 가능성들이 꽤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스마트 시티는 여기 보시면 굉장히 그 쉬운 정의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빨간 글씨만 읽으시면 됩니다. IoT 센서, 예, 익숙한 말이죠. 인터넷 오브 띵스에 대한 센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센서들로 도시의 구성 요소들을 연결하고, 연결은 뭘로 하죠? 예, 인터넷이나 통신수단으로 하겠죠. 그래서 IoT 센서하고 통신수단, 그리고 연결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를 통해서 시민들의 삶을 개선한다. 이걸 보통 이제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 정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싫어해서 제일 먼저 보여드립니다. 이 정의를 자세히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기술들만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IoT,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데이터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걸 가지고 도대체 뭐라는 게 스마트 시티라는 거지? 뒤에 딱 한 줄로만 돼 있습니다. 도시 시민들의 삶을 개선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큰 의문이 들었어요. 도대체 어떤 삶을 어떻게 개선을 해줘야 그게 스마트한 건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부탄 같은 나라는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이도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죠. 이게 스마트 시티라는 게 도시의 삶의 개선이라는 것이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의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밑에 보시면은 테크 리퍼블릭이라는 잡지에서 나온 정의입니다. 이게 저는 사실 이런 정의가 일종의 테크홀릭, 뭐 지금 뭐 생각에는 이제 기술에 약간 미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리는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우리가 굳이 테크홀릭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이런 기술 기반의 테크홀릭들이 하는 사이파이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기술이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할 건가? 우리가 IoT가 잘 되고 데이터가 있으면 내가 정말 스마트하고 즐거운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정의를 오늘 몇 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해외에서 스마트 시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몇 가지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에 보시는 거는요. 인디아의 수라치라는 도시에서 말하는 스마트 시티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델로이트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말하는 개념이고요. 맨 오른쪽에는 브뤼셀에서 말하는 스마트 시티 개념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공통점이 하나 있죠. 뭐죠? 제가 질문을 할 줄은 모르셨죠. 예. 공통점은 다 원입니다. 근데 이게 다 원인데 이게 왜 원이냐면 내용은 안 보셔도 이 원인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 베꼈기 때문에 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군데서 만들어 놓고 나면 다음 도시에서 우리도 스마트 시티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줘. 뭐 이러니까 서로 베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보면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스마트 시티를 만들 때 남들이 만드는 것과 똑같은 이런 식상한 스마트 시티를 만들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인디아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어떤 서비스들이 있냐면요. 뭐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하고 그다음에 퍼블릭 세이프티, 그다음에 스마트 에너지, 와이파이 이런 것들을 주로 스마트 시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델로이트 컨설팅 쪽에서 보면은 조금 용어가 바뀝니다.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는데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이카노미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모빌리티가 나옵니다. 물론 모빌리티는 이전에 있었던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하고 유사한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뭐 큰 차이는 없고요. 근데 경제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어내고요. 그다음 인바이러먼트하고 리빙.
그다음에 삶과 환경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델로이트에서 말하는 거고요. 그 브루셀의 개념에서 조금 더 다른 용어가 조금 나오죠. 여기서는 소사이어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퀄리티 오브 라이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런 도시들이 이런 스마트 시티의 개념들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하고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의 개념인데요. 한국에서 스마트 시티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보통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데이터 기반으로 스마트 시티를 만들 거야.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였고요. 여태까지 보시면은 이제 여기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그림이고요. 데이터 드리븐 스마트 시티의 데이터 허브 모델. 그래서 여태까지 열심히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유럽 모델하고 약간 틀린 게 유럽은 이미 소사이어티나 뭐 리빙이나 퀄리티 오브 라이프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움직였는데 우리는 아직도 조금 더 테크홀릭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야,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저는 사실 굉장히 테크홀릭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기술이 있으면 먼저 빨리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쪽으로 먼저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무조건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스마트해지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스마트란 개념부터 다시 알아볼까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이 스마트하게 생겼는지 예, 보시면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고 예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예라고 하시고요. 그럼 옆에 사람이 왜 스마트하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스마트다라고 하면은 이런 단어를 쭉 얘기합니다. IT, 데이터, 정보 이런 거 들어가면 스마트야. 이게 이제 우리의 테크홀릭적인 인식이죠. 그 다음에 연결성.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유럽 쪽으로 가면 지속 가능성, 환경.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인 회복 탄력성 이런 개념들이 새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서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게 시민 참여, 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스마트의 개념들이 조금 더 다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의 개념은 뭐 물론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빨간색으로 써놨습니다. 저는 중요한 걸 항상 빨간색으로 써놓습니다. 그 빨간색의 개념은 뭐냐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언제 우리가 스마트하다라고 느끼냐면 저 친구는 나보다 현명해. 저 친구가 선택하는 건 나도 선택할 거야. 왠지 모르지만 저 친구가 하는 걸 따라가면은 나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친구를 스마트한 친구라고 부르죠. 자, 이제 옆 친구를 한번 다시 보세요. 정말로 그런가? 예, 그래서 저는 스마트란 개념이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저는 이게 바로 스마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이걸 공학적으로 얘기하면요, 저희는 최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적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옵션이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최적화의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도시가 뭘까요? 도시도 보시면은 삶, 라이프 스타일. 어떤 사람들한테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도시의 의미가 나한테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야.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한테는 도시는 역사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도시를 공간이나 장소 또는 아주 큰 건물들 뭐 이런 것들로 도시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경제학자들은 사회경제활동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도시입니다. 자, 근데 저는 사회경제학자도 아니고요. 사실 삶과 라이프 스타일은 제 집에서만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연에 나올 때는 뭐 그런 건 큰 관심이 없고요. 저는 이제 시빌 엔지니어입니다. 시빌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저는 도시를 인프라스트럭처들의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도시 안에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기 위한 많은 인프라스트럭처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도로도 인프라고요. 그 다음에 발전소 같은 것도 인프라고요. 상하수도, 철도, 그 다음에 항만, 공항.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인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도시라고 하면은 오시면은 뭐가 보이죠?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그 인프라들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요.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은 개수들이 있습니다. 뭐 수십만 개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우리 도시에는 엄청나게 많은 인프라들이 있어. 뭐 하다못해 여러분들 피트니스 클럽 가시는 그런 것도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도로에 있는 표지판 하나하나 다 인프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시 안에는 이렇게 많은 인프라들이 있는데 이 인프라들을 잘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우리가 좀 더 똑똑하게 제공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좀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스마트 시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시티는 철저하게 엔지니어적인 측면에서 엔지니어적인 데피니션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시 인프라들 시스템, 교통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수자원 인프라, 이런 인프라들이 있는데요. 이 인프라들에 해야 되는 의사결정들, 예를 들어서 교통 같으면은 혼잡 지역에서는 신호를 어떻게 제어할 건가? 나는 여기서 지금 1분 30초 동안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신호는 바뀔 줄 모르고 신호는 내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아주지 않죠. 예, 신호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무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마음에 상처를 입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인프라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요즘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광역철도를 얼마 전에 이제 대광위에서 내놨습니다. 노선들을 내놨는데 여기저기 불만들이 많습니다. 예, 이런 일은 해놓으면 무조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새로운 철도 노선을 결정할 때, 새로운 도로 노선을 결정할 때 정말 어떤 노선이 최적화된 노선인가, 어떤 노선이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가장 많은 베너핏을 줄 수 있는 노선인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결정하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서 결정을 잘해야지만 예를 들어서 한 도시가, 한 지역이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요. 이런 의사결정들은 보시는 것처럼 계획 단계에서의 의사결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 단계에서 의사결정, 그리고 운영 단계, 제어 단계, 이렇게 쭉 단계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의사결정이 조금 더 빨라지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의사결정을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는 스마트한 도시에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는 도시 인프라의 의사결정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체계, 그것들을 만들게 되면 시민들한테 우리가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이 우리나라한테는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해외에서는 스마트 시티라고 해서 많이 해왔었지만 벌써 10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UCT라는 이름으로 했었어요. 사실 다 해봤어요. 지금 외국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들, 웬만한 서비스들 다 해봤고요. 어느 정도 서비스까지 해봤냐면 공원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미아가 발생하면은 거기다가 누구누구 엄마 어디로 오세요, 뭐 이렇게 하는 서비스, 아니면 애기 얼굴을 띄워놓고 우리 애를 찾아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서비스까지 기획을 다 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UCT라고 했었는데요. 그때 Ubiquitous City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까 말했던 IoT하고 동일한 개념입니다. IoT는 모든 사물에다가 센서를 넣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을 넣겠다는 건데 UCT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온 사방, Ubiquitous라는 개념이 온 사방입니다. 그러니까 온 사방에다 센서를 쭉 깔아놓고 나면은 데이터가 쌓이겠지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센서들을 깔아놓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사다 놓고 그 IT 인력을 뽑아놨어. 그런데 우리의 삶이 나아졌을까? 우리의 삶이 나아졌는지는요, 뭘 보면 아냐면요,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은 관리비 고지서 보면 압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관리비 고지서에 뭐 나오죠? 가스값 줄었으면 여러분의 삶이 나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UCT하고 스마트 시티하고, 저도 여기 바로 옆에 세종에서 살고 있는데요. 저 세종시에 이사 왔을 때 처음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면요, 가스 밸브가 있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수동으로 돌리는 밸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서 살고 있었는데 이사 온 데이 원, 첫날 가서 이제 가스를 이제 해야 밥을 먹지 않습니까? 밥을 먹으려고 가스 밸브를 돌리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한참을 돌렸어요. 결국 못 돌렸어요. 못 돌려서 그 자리에서 거의 망연자실해서 나는 그래도 내가 공대 교수인데 내가 공대 교수인데 내가 가스로 밥을 못 해먹는다니, 이런 자괴감이 들겠죠. 근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들 뭐 다 집에 이미 있으셔서 아시겠죠. 옆에 버튼 하나 뚝 누르면 되는 거였어요. 저는 설마 거기에 버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스비나 전기 요금이 줄어들었을까요? 안 줄었습니다. 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센서를 더 달죠.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해야 되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전 그럼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내가 가스 밸브 돌릴 수 있는데 굳이 왜 이거를 해야 되는 거지?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커튼 열고 닫는 것도 아주 최신의 IT 기기를 사용해서 열고 닫기도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뭐 나가서 일부러 돈 내고 운동도 하는데 이 커튼 열고 닫는 것도 못하면 나는 삶으로서, 나는 인간으로서 존재가 도대체 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지는 거는 고지서를 보면 알고요. 관리비가 줄어야 됩니다. 근데 의사결정을 똑똑하게 하면은 관리비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스마트 시티 했다 그러면 나중에 그럴 겁니다. 관리비 고지서 갖고 오라고. 그래서 전후 비교해 보자. 비교해 봐서 시민들한테 얼마만큼의 비용을 줄여줬느냐, 저는 이걸 가지고 얼마나 스마트해졌나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우리가 이제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야 될 텐데 기술이 그럼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저 보시면은 요새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합니다. 예, 독일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독일이 그렇게 뭐 우리나라처럼 그 통신이나 이런 IT가 발달된 나라가 아니에요. 독일에 가면 아직 3D도 잘 안 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기 들고 다녀도 큰 소용이 없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5G가 안 터진다고 막 불평을 하는 거죠. 그쪽은 3G도 잘 안 터집니다. 자, 보시면은 4차 산업혁명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Evolution to Connected and More Intelligent Society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금 더 연결되고 조금 더 지능화된 사회. 자, 그러면은 세 가지 정도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능화입니다. 근데 이 지능화가 뭘로 일어나면요, 이제 AI, 인공지능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시뮬레이션 같은 걸 통해서 자연현상을 그대로 모사를 합니다. 그리고 최적의 컨트롤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지능화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연결성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사회인데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IoT, 인터넷 오브 띵스죠. 어디 가나 우리는 인터넷에 노출이 된 삶을 사는 거고요. 그 다음 빅데이터, 그 다음에 데이터 허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결성을 만듭니다. 결국 연결성은 데이터를 우리가 얼마만큼 공유하느냐 하는 것들을 연결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동화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축복이면서 가장 저주인 항목입니다. 예, 축복은 어떤 부분이 축복일까요? 자동화되면 로봇이 나오겠죠. 로봇이 나오면 로봇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일을 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인류를 여태껏 괴롭히고 있었던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 노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만 밥을 얻어먹고 살 수 있는 것, 그게 노동의 문제거든요. 근데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온 국민이 일어나서 춤추고 난리 나야 될 그런 항목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일 안 하고도 우리는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반대로 가장 큰 저주이기도 합니다. 그게 왜 저주죠? 맞습니다. 일자리를 뺏기는 뺐는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전에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매길 수 있었냐면요, 노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매길 수 있었습니다. 아, 우리는 장정 하나 있으면 옛날에 밭을 갈 수 있었으니까 장정을 노동력으로 쳤고 인간의 가치를 그렇게 쳤었습니다. 요즘은 사람의 시간 가치를 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1시간을 일하면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렇게 노동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데 활용이 되는 뭐 그런 사회였는데 이제 로봇이 대신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인간의 가치를 증명할 방법이 하나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큰 사회적인 변화가 오겠죠.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이 사회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한 더 큰 물음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그건 또 굉장한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고요, 이것을 저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미래의 자동화의 이 좋은 기술들은 우리한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바로 이런 방향인데요, 이런 방향에서 우리가 그럼 4차 산업혁명을 실제 스마트 시티에서 어떻게 구현할까? 보시면 가운데 뭐라고 써 있죠?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가상물리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CPS,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개념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이런 거 잘 보셨죠? 스티븐 스필버그가 뭐 언제나 굉장히 보면은 선구자적인 영화를 만듭니다. 지금 레디 플레이어 원이 사실 한참 전에 나와서 저도 즐겁게 본 영화인데 요즘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왜 회자되고 있냐면 메타버스라는 것 때문에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 메타버스라는 게 뭐 우리의 세상이 아닌 가상의 새로운 세상들, 그러니까 새로운 유니버스들이죠. 새로운 유니버스들을 만들고 그 안에서 모든 활동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수작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가상 물리 시스템이라는 게 메타버스하고 비슷은 합니다. 물론 이제 똑같지는 않습니다. 메타버스는 100% 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가상 물리 시스템은 물리가 들어갑니다. 물리는 피지컬 시스템이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가상의 세계를 만들 거야. 근데 이 가상의 세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지컬 월드, 실제 세계하고 사실은 똑같은 카피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세계에서 내가 무슨 일을 했다라면 가상 세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가상 세계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면 다시 실제 세계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실세계, 그전에는 아날로그 세계였죠. 이 아날로그 세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데이터화 시키는 것. 그래서 가상 세계를 만드는 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은 실제 세계의 인프라들을 이렇게 가상 세계로 만들려면 우리가 좀 어려운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교통망은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건물은 이런 식으로 컴퓨터 세상에다 새로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해서 가상의 세계로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상의 세계로 모델링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교통 시스템 다 모델링해서 가상의 세계로 옮겨놔야 되고요. 수자원, 수처리, 에너지 이런 인프라들, 이런 모든 인프라들을 가상의 세계로 옮기는데 보통은 우리가 3D 모델하고 그다음에 BIM, GIS라는 걸 씁니다. BIM은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고요. 전에는 빌딩을 겉모양만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부재 하나하나를 거의 실제처럼 만듭니다. 그리고 부재 하나하나에 이게 속성을 넣어놓는 거죠. 아, 얘는 얼마짜리 부재, 그리고 얘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재의 현재 상태는 어떻고, 요거를 이제 BIM으로 모델링을 해서 넣어놓습니다. GIS는 이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입니다. 이거는 지리정보 시스템인데요. 그 지도 기반으로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내비게이션, 오실 때 내비게이션 켜고 오셨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GIS를 한 번씩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뭐 구글 맵, 네이버 맵, 카카오 맵 이런 것들 다 GIS가 기본이 되는 시스템들입니다. 자, 이렇게 만드는데 사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기계공학 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디지털 트윈을 전에 굉장히 잘하던 회사가 어디냐면 GE라는 회사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요. 미국 회사인데 이 GE라는 회사가 여러분 아시죠? 이런 뭐 에디슨이 만든 전구들 이런 것들이 다 GE의 시작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전구나 전자제품은 상당 부분 GE에서 왔었겠죠. 근데 GE가 또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뭘 잘하냐면요. GE가 기관차 엔진 같은 거 잘 만듭니다. 그리고 항공기 엔진도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근데 얘네들이 항공기 엔진을 하나 설계를 할 때 보면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설계를 조금 잘 못해서 항공기를 띄웠다가 엔진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겨서 고장나거나 폭발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예, 사람도 많이 죽고 엄청나게 큰 돈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비즈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세이프티에 크리티컬한 이런 제품들을 만들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제품을 더 신뢰성 있게 만들까 고민을 해서 만든 게 디지털 트윈인데요. 얘네들이 이 항공기 엔진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기아는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는지 모양은 어때야 되는지 이 하나하나들을 컴퓨터 상에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근데 시뮬레이션이 그냥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실제 물리 시뮬레이션을 잘 돌려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계속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래서 수백만 번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때서야 엔진을 내놓고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이런 기관차 설계할 때, 엔진 설계할 때 이럴 때 많이 쓰던 시스템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스마트 시티로 가지고 오면은 우리도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버추얼 싱가포르인데요. 싱가포르이 사실은 이제 이 디지털 트윈 부분에서 굉장히 앞서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싱가포르이 앞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는 이게 버추얼 싱가포르라는 아주 아름다운 제품인데요. 이거는 프랑스의 다소 시스템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에서 살려고 하면 한 800억 원 정도 부를 겁니다. 굉장히 비싸죠. 근데 싱가포르는 돈을 내고 사서 쓰는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싱가포르이 잘했다고 해야 될까요? 다소가 잘했다고 할까요? 물론 이제 생산 측면에서는 이거는 프랑스가 잘했다라고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정부에서 이거를 굉장히 잘 사용을 했고요. 이 버추얼 싱가포르 보시면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건물을 하나 새로 세웠다. 그렇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건물이 하나 앞에 우리 집 앞에 큰 건물이 하나 딱 쓰면 어떻게 되죠? 예, 짜증이 나죠. 예, 큰 건물이 앞에 서면 시야를 가로막고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프라이버시도 조금 안 좋고 그다음 햇빛도 맞고 굉장히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소에서 만든 버추얼 싱가포르는 디지털 트윈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지만 사실은 기능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다는 게 도시계획 쪽의 시뮬레이션 말고는 다른 시뮬레이션 기능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오시면서 제일 짜증나는 거 교통 혼잡 이런 것들을 이걸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디지털 트윈들을 구축하는 게 스마트 시티의 핵심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 디지털 트윈을 구축할 때는 그냥 구축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관리비 고지서에 돈이 떨어지려면 뭔가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디지털 트윈, 그래, 800억짜리 사다가 우리가 새로 만들었어? 자, 그러면 이거 떨어지지 않습니다. 돈만 더 나갑니다. 여러분들 더 많은 돈을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전략인데요. 몇 가지 전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시다 보면 이제 도로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데가 가끔 보이시죠? 이 구멍을 우리가 이제 포트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포트홀이라는 게 언제 생기냐면요. 물하고 만나면 생깁니다. 물하고 만나면 생긴다는 게 뭐냐면 특히 이제 겨울철에 눈이 녹으면은 이제 물이 요 아스팔트 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얼음이 돼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얼음이 되면 어떻게 되죠? 부피가 물이 늘어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맞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쪽 엔지니어 같아요. 예. 예, 근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미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우신 거라서 예. 그래서 물과 아스팔트가 만나면 별로 좋은 일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계속 속에서 균열이 생기다가요. 해빙기가 오면 봄철에 되면은 이제 타다닥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봄철에 가시면은 여기저기서 아스팔트 파편이 튀고 구멍이 뻥 뚫리는 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포트홀인데요. 자, 포트홀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메꿔야 됩니다. 저는 그럼 시청에 가끔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어디 포트홀이 생겼어요. 빨리 메꿔주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귀찮아하겠죠. 뭐 당연히 생길 걸로. 예, 그런 포트홀이 봄철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생기면 그때 가서 대응을 해서 메꿔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의 일을 우리가 반응형 관리라고 합니다. 반응형 관리, 뭐 영어로 하면 리액티브 시스템인데요. 이 리액티브는 뭐냐면 먼 일이 터지면 그때 해결하자. 그렇죠. 예, 사실은 이게 제 인생 철학하고 비슷합니다. 제 인생 철학인 내일 할 일을 오늘 하지 말자라는 게 굉장히 이제 비슷한 철학인데요. 내일 일이 터지면 그때 대응하면 되지 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느냐? 자, 이런 생각을 하지 말자라는 게 제 인생 철학입니다. 근데 물론 스마트 시티 할 때는 저 반응형 관리를 쓰면 안 됩니다. 저 방법은 뭐 저희가 70년대 주로 쓰던 방법들이고요. 요즘은 저거 쓰면 비용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있냐면요. 이 반응형 관리를 하다 보니까 포트홀에 빠지는 차들이 많아지고 바퀴에 펑크가 나고 아니면 여기 보면 이제 그 서스펜션이 고장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 그럼 우리가 약간 좀 미리 좀 하자. 그래, 내일 할 일을 오늘 하자. 이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선제적 관리입니다. 그래서 내일 할 일을 어떻게 오늘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지금 도로 포장을 한 지 딱 1년이 지났지? 그럼 이때쯤이면 해놔야 그 다음에 내가 다음 1년은 편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조금 하는 겁니다. 가장 쉬운 게 전구 가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구 같은 거는 수명이 몇 시간이라고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명이 365일이니까 나는 364일째에 딱 갈 거야 라고 하면은 선제적 관리가 굉장히 성공을 한 거죠. 이런 방법, 선제적 관리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인프라의 대부분은 저 반응형 관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제적 관리도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선제적 관리를 하려면 정확하게 요 주기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부품 교환 주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사실 뭐 전구 언제 가는지 다들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뭐 물론 이제 전구 정도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이 21세기인데 아직도 우리가 반응형 관리, 선제적 관리 이런 거 하고 있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자, 21세기에는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측적 관리입니다. 예측적 관리는요, 이런 겁니다. 지나가다가 도로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상태를 보면요, 포장면을 유심히 보시면 처음에는 이게 이제 크랙 같은 게 조금씩 가기 시작합니다. 크랙이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요, 한번 이제 종방향으로 쭉 가는 크랙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종방향으로 가는 크랙들이 좀 옆으로 같이 퍼지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 악어 등껍질처럼 크랙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엘리게이터 크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 가방하고 비슷한 무늬가 바닥에서도 보인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이거 조금 있으면 깨지겠구나 하고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도로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됩니다. 얘가 지금 조금 있으면은 한 달쯤 후에는 얘가 포트홀이 생기겠지. 아니면 이 정도면은 2달까지는 넉넉해. 그러면 나는 여기서 지금 살짝만 아주 마이너한 유지 관리 정도만 해주면은 한 2년은 더 쓸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예측적 관리입니다. 이 예측적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스마트 시티 뭐 하죠? 데이터 허브 만듭니다. 근데 데이터 허브 만들어서 그냥 막 쌓아놓고 이렇게 있을 게 아니고요. 그리고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 허브를 언제 쓰냐면요, 공모전 할 때 씁니다. 그래서 공모전에서 사람들한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봐. 특히 대학생들한테. 또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할 거예요. 지금도 공모전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저도 다음 달에 공모전 하나 나갈 거지만 공모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요, 공모전을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아이디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모전을 하죠. 그러니까 공모전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예측적 관리를 해라. 저는 사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예측적 관리를 이제 다른 데서는 보시면 이제 컨디션 베이스드 메인터넌스라고요. 계속 보고 있다가 유지 관리하는 방법. 자, 이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진단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측을 하고 그리고 최적화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미래에는 새로운 관리 방법이 나올 겁니다. 이때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하고 결합이 되면은 완전히 자동화된,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아마 로봇들이 다 알아서 이 예측적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자동화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아직 20-30년 정도 조금 더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왜 보여드리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또 다들 보니까 이제 그 파릇파릇한 청년들이시잖아요. 청년들한테는 사실은 이게 바로 미래 트렌드를, 이런 트렌드를 저희가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게 바로 기회이기도 합니다. 어떤 기회냐면요, 이게 사실은 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삶을 살아갈 아이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창업의 아이템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시면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템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미래를 결정지을 아이템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런 면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 시티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럼 지금 한 것처럼 데이터 허브 달랑 하나 만들어 놓고 스마트 시티라고 할 거냐? 요거는 이제 제가 주장하는 스트럭처인데요. 이렇게 최소한 6가지 정도는 만들어야 우리가 좀 스마트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맨 처음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라이브로 얻는 거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얻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이그노스틱을 하는 거예요.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진단할 때 뭐가 들어가냐면, 요즘은 진단을 사람이 가서 청진기 꽂아놓고 하는 게 진단이 아니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딥러닝으로 합니다. 이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이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진단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 진단을 할 때는 우리가 주로 딥러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AI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AI를 가지고 현재 상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 이 진단에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진단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미래 상태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주로 사실은 데이터를 가지고 합니다. 물론 여기도 AI가 결합이 되고요. 자, 그럼 미래 상태를 알 수 있겠죠. 그럼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디지털 트윈이 되려고 하면은 두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실제 3차원 모델, BIM이나 GIS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는 시뮬레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구글이 그런 얘기를 했죠. 구글신은 모두 다 알고 있다. 이런 구글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구글신이 진짜 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별로 아는 거 없습니다. 구글이. 그냥 감시만 하고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이터를 많이 보여주죠. 예를 들어서 뭐 감기 환자가 이렇게 쭉 일어나니까 구글의 트렌드에서 미리 잡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꼭 얘기를 합니다. 미리 얘기 안 해주잖아요. 미리 얘기 안 해주는 이유가 미래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현재 상태만 갖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예가 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가 굉장히 빠른데요.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가 내년에 얼마만큼 될 것인가? 20년 후에 얼마만큼 될 것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릅니다. 근데 예측은 해요. 예측은 하는데 이 예측치가 항상 틀려요. 틀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예측을 하면 데이터가 없는 데이터 바깥의 구역은 예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뭐 구글이 아니라 구글 할아버지가 와도 데이터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수면 상승이 몇 센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시나리오만 만듭니다. 20cm 올라갔을 때, 50cm 올라갔을 때, 1m 올라갔을 때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데이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과거에 일어났었던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가 올라가겠다 예측 못합니다. 했다라고 하면 그건 그냥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씁니다. 시뮬레이션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그건 데이터 기반은 아닙니다. 데이터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모아서 미래는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측하는 게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예를 들어 교통 같은 거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로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사고 같은 게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기반의 예측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예측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데이터 기반의 예측과 시뮬레이션 기반의 예측 이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써서 하는 예측이 주류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AI가 한 번 더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언제냐면요. 나중에 하나하나 컨트롤할 때 이때 AI가 또 한 번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놓으면 자, 이건 이제 공통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 분야가 에너지가 됐든 교통이 됐든 아니면은 뭐 그 도시계획이 됐든 어느 분야가 됐든지 이런 기본적인 프레임워크. 그래서 저는 이거를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부르고요.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스마트 시티를 정말로 스마트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들을 만드는 예를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앞에까지는 조금 이제 지루한 내용들이었는데 뒤에는 좀 동영상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덜 지루합니다. 그래서 지금 점심 먹고 나서 조금 이제 힘드실 텐데 조금 덜 힘든 시간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보시는 거는요. 이제 처음에는 AI를 이용해서 진단하는 겁니다. 진단이 뭐냐면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걸 한번 차량하고 보행자 쪽에 이용을 해보자 이런 거죠. 그 보시는 그림 보면은요. 옛날에는 차량이 지나갔으면 차량 수만 카운트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얼마야? 뭐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자, 보시는 거는 보면은 지금 차량을 한 대 한 대 트래킹을 합니다. 차량만 트래킹하는 게 아니고요. 보행자들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보행자들도 지나가는 걸 트래킹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이걸 스마트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잘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지금 차량이 오고 있고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개의 미래 궤적이 현재 궤적 말고요. 미래에 예측되는 궤적이 겹치면 어떻게 되죠? 예, 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 하얀 차가 이렇게 쭉 오지 않습니까? 하얀 차가 오는데 저 하얀 차 행동을 뭐 비디오 다시 플레이 될 때 자세히 보시면 참 약간 좀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은 어떠냐면요. 사람들이 지나오는 걸 보고 사실은 섰어야 돼요. 저기 섰어야 되고 근데 저 하얀 차가 어떻게 지나가냐면 사람들이 두 사람이 오니까 약간 각도를 조금 틀어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비껴서 지나갑니다. 예, 좋지 않은 운전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계속 감시하는 거죠. 그래서 예측을 하고 가능하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사람 생명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저 왼쪽 아래에 있는 건물은 자세히 보시면 지금 사람인데요. 화살표가 하나 이렇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저 화살표가 뭐냐면요. 지금 저 사람이 어디를 보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얼굴의 방향입니다. 눈동자 방향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모르고요. 이 사람의 얼굴의 방향이 어디다라고 하면은 저걸 어디다 쓰려고 하냐면요. 지금 건너가기 전에 보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길을 건널 때는? 그렇죠. 예, 다 좋은 유치원 나오신 것 같아요. 예,
먼저 왼쪽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무조건 왼쪽부터 먼저 보셔야 되고 왼쪽을 살피고 그다음 오른쪽을 살피고 건너셔야 됩니다. 자, 이걸 잘하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잘하는지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행자가 횡단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또는 만약 저희가 횡단보도가 아니고 그냥 도로였다라고 하면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한 시스템들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사람을 많이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모빌리티 패턴을 예측하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저희가 그 모빌리티 패턴들을 서울하고 세종하고 두 군데를 예측을 해봤어요. 근데 서울은 모빌리티 패턴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단순해요. 왜 단순하다고 하냐면 대부분 다 지하철역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집에서 지하철역으로 갔다가 지하철역에서 집으로 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 모빌리티 패턴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저희가 세종에도 똑같이 패턴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낮 시간에 패턴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왜 복잡하겠어요? 서울에는 있는 지하철역이 없죠. 그러니까 집중되는 수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의 모빌리티 패턴은 이 서울 같은 대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더 복잡해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얼마 전부터 이제 세종시에서는 이제 일종의 셔틀 서비스가 하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운영하는 셔클이라는 서비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 우리는 그걸 결정을 해야 돼요. 차를 몇 대를 넣어야 될까?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 정도 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제2의 우버 같은 회사를 창업할 거야 라고 해서 딱 나왔는데 이걸 분석을 하지 않으면은 뭐 차를 일단 그래, 모든 서비스를 하려면 나는 차를 100대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겠지, 이러다 보면은 사업 망합니다. 자, 그래서 사업 안 망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하는 프레임워크로 스마트 시티에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것도 또 한 가지 재밌는 건데요. 이건 이제 대전에서 서울까지 갈 때 보시면 이제 파란기라고, 약간 이제 뭐 정확히 파란색은 아니죠. 청록색 근처 색깔하고 빨간색 근처 색깔, 이제 두 가지 다른 경로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다른 경로로 갈 때 왼쪽에 있는 거는 대충 어느 정도 딜레이가 생기겠다, 혼잡이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있습니다. 오른쪽에 0.967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는 게 있고요. 아래는 0.928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사고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나는 좀 장거리를 갈 거야, 나는 강원도로 갈 거야 라고 했는데 어느 도로는 사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뭐 굳이 그 길로 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럴 때 의사결정을 할 때 똑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좋은 거는 뭐냐면요, 어디서 죽을지 미리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빨간 점들이 바로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저 위치에서 저 시간에 앞으로 2시간 후에 저 위치에서 사람이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죠?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하실 수 있는데 피해가는 거 말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뭐 혹시 압니까? 나중에 도로공사 사장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도로공사 사장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쪽에다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저기 지금 사고 확률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순찰차를 더 보내라든가 아니면은 경고 메시지를 더 보내, 아니면 사람들한테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고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줄인다면 이 사고가 대략 한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한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건 후미추돌 사고고요. 후미추돌 사고만 막을 수 있어도 고속도로가 굉장히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그림은 사실은 인공지능 기반의 신호 제어입니다. 이거는요, 저희가 교차로에 이렇게 카메라 같은 거 설치해 놓고요, 카메라로 그 교차로의 상태를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진단을 한 다음에 이 정보를 이용해서 신호를 제어하는 방법이고요. 이때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쪽 신호를 해라, 저쪽 신호를 해라, 이렇게 제어를 했었는데, 자, 이제는 이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보다도 조금 더 다음 단계 기술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요, 광역 신호 제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그림은 서울시 전체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은 광역 정도 영역이 돼버리면 신호등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10,000개 넘을 거예요. 뭐 10,000개, 20,000개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은 10,000개나 20,000개 정도에 되는 신호등들이 서로 협력을 하면서 신호 제어를 해서 교통을 쫙 빼게 만들 수 있는가?
굉장히 어렵죠. 이 문제를 푸는 게 너무 어려워서 사실 저희가 아직도 완벽히 못 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열심히 풀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요 광역 신호 제어하는 게 알파고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 더 어렵냐면요, 변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 10,000개쯤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통 한 10의 만승 정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애에서는 절대 끝나지 않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최적 신호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략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전략을 사용하냐면요, 뭐 이런 거죠. 문제를,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문제를 조금 나누어서 풉니다.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지역 안에 신호를 먼저 제어를 해서 최적 솔루션을 만들고 나서 그럼 옆에 지역도 니들도 그렇게 만들어, 이렇게 여러 개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지역별로, 그럼 내가 이쪽에서 우리 구역에서 차를 300대 보낼게, 네가 받을래? 라고 이제 서로 딜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바로 이제 그런 개념의 시뮬레이션입니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서울 정도 되는 큰 지역도 우리가 충분히 신호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호 제어를 하게 되면 보통 보시는 것처럼 보통 한 10%에서 20% 정도의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출퇴근 시간이 보통 한 10%, 20% 정도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좋은데요. 사실 뭐 이게 계속 준다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좀 있으면 다시 늘어납니다. 왜 늘어날까요? 혹시 이유를 아시는 분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계속 퇴화해서 그럴까요? 예. 운전자들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쪽 길이 안 막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테헤란로가 안 막혀.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차 없던 사람들까지 다 차 빌려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차량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종의 저희가 인듀스드 디맨드라고 하는데, 교통 시스템을 개선해 주면 개선해 줄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더 막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요. 자, 그런 예가 어떤 예가 있었냐면요, 도시 개발할 때 자주 나옵니다. 분당 개발할 때 그랬습니다. 처음에 강남에 있던 사람들이 분당으로 많이 이사 왔어요. 그게 아마 90년대 초반쯤 될 겁니다. 그래서 분당으로 왔는데, 그때 분당이 강남까지 가기 굉장히 좋았어요. 딱 15분에서 20분이면은 강남까지 차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한 고속도로가 2-3개 정도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분당이 이제 사람들이 다 이주를 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 편리한 인프라를 누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오게 되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지금 경부고속도로부터 해서 분당과 서울을 잇는 모든 고속도로는 엄청나게 가장 많이 막히는 고속도로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시간은 그냥 무조건 피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시 분당에 살던 사람들이 여기 못 살겠어, 출근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또 강남으로 또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가면 무슨 일이 생기죠? 강남의 집값이 쫙 올라가죠. 그렇죠. 이게 일종의, 그래서 인프라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해야지만 이런 효과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강남 집값 올라가는 데에 분당에 이런 인프라가 한몫하긴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이런 걸로는 할 수가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도시를 분산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한 예로 세종시가 가장 좋은 예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스템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포장관리 시스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도로 안에서 포토홀이 그냥 아무 때나 막 생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지능적으로 관리할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 포장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스마트 시대의 굉장히 대표적인 그 모든 프로세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보시면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게 그 차량에 레이저 프로파일러라고 달아가지고요, 레이저로 이제 그 포장면을 아주 세밀하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거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레이저로 쫙 밀고 다녀야 되니까 이게 한 3년은 돌아야 도시 하나 정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지 못했죠. 자, 그래서 우리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이제 요즘 세상에는 우리가 레이저 프로파일러라는 비싼 장비를 쓰기보다는 차라리 드론을 쓰자. 자, 드론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드론이 대략 한 30m 정도 고도로 날고 그 다음에 고해상도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면은 요 포장면에 있는 크랙이 잘 보입니다. 이건 저희가 테스트를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크랙 나간 것들이 쭉 잘 보이고, 자,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요 포장면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최소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쌓아놓고 있으면은 언제쯤에 포트홀이 생길지는 대충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스템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려고 했더니 도로를 드론이 찍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도로는 안 찍히고 차만 찍히겠죠. 이렇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물론 이제 그 드론이 찍으면서 동영상으로 찍기 때문에 사진들 여러 장을 찍습니다. 여러 장에서 이제 차들을 싹 없애는 거죠. 생선에 가시 바르듯이 이렇게 싹 발라낸 다음에 다시 영상을 합성합니다. 자, 그렇게 영상을 합성해서 도로가 없는 이미지를 차량이 없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포장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관측을 하고 여기다 이제 인공지능을 넣고요. 보시면 이제 여기 포장 상태가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악어 등처럼 이렇게 쭉쭉 갈라지는 크랙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공지능까지 넣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런 일들을 이런 기술을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도로 포장을 굉장히 좋게 유지를 시키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제가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럼 이런 스마트 시티 안에서 그럼 스마트 시티에서 미래 모빌리티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미래 모빌리티 방향은 이렇게 제가 그냥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봤더니 다 영어라서 다 한글로 바꿔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기화. 요즘은 다 사실은 이제 전기차 이제 많이 사시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기화가 미래 모빌리티 방향이고요. 그다음 자동화. 자동화인데요. 물론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언제 정확하게 가장 최고 레벨, 여러분이 필요 없는 최고 레벨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측대로라면 이미 돼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측들이 다 빗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동차가 그냥 혼자 가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커넥티드 모빌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차량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 오래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러한 비슷한 개념을 한번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친숙한 이름인데요. 그때 서비스는 자동차들끼리 대화한다 그래서 카톡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카톡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차끼리 얘기하는 카톡 서비스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상당히 오래전에 개발을 하다가 말았었던 적이 있었고요. 이 연결성은 바로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차와 차가 대화를 하고 차와 인프라스트럭처가 대화를 하고 심지어는 차와 보행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화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로부터 이런 모든 게 디지털 세상으로 옮겨가는 거고요. 그 다음은 통합합니다. 통합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걸 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놓고 조금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라는 것이 통합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던 공유화, 쉐어드 모빌리티 같은 거, 그 다음에 개인화, 퍼스널라이즈드 모빌리티라는 건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 맞춰서 해주겠다는 겁니다. 전에는 저희가 모빌리티라는 단어를 안 쓰고요. 트랜스포테이션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썼습니다. 교통이라고 그랬죠. 근데 모빌리티하고 교통은 약간 감이 틀립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모빌리티는 좀 더 개인에 집중화된 언어고요. 개인을 생각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디 갈까 이걸 생각하는 게 모빌리티고요. 여태껏 우리가 많이 했었던 교통이라는 개념은 정부가 생각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가 버스를 몇 대를 더 증차할까? 아니면 택시를 몇 대를 더 증차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든 관심은 없어요. 사실. 그게 바로 이제 교통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교통의 세대가 아니라 교통의 시기가 아니라 모빌리티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개인적인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이런 추세고요. 맨 마지막에 이건 조금 더 어려운데 3차원화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은 2차원의 교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으로만 이렇게 쭉 다니죠. 근데 3차원 교통이 되면은 3차원 교통은 한 두어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도 사실은 3차원 교통 중에 하나입니다.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도시들이 고층 건물들이 많아지고 하게 되면은 이제 돌아다니는 패턴이 더 복잡해져서 그럼 우리가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같이 포함을 하는 우리가 3차원 교통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하나 아마 미래에는 이루어질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UAM이라고 부르는 항공기 기반의 교통입니다. 이제 도시 안에서 드론 같은 것들이 이제 날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율주행 자동차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센서들이나 장비들이 있어야 됩니다. 뭐 GPS, 라이다, 레이다, 그다음에 비디오 뭐 이런 센서들이 쭉 있어야 되고 센서가 수십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굉장히 자율주행 자동차는 비쌀 수밖에 없고요. 이걸 저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예를 들어 실험용으로 하나 딱 만든다 그러면은 최소 2억에서 5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아직 뭐 그러니 아직은 이제 시장성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대량 생산이 되면은 계속 싸지겠죠. 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미래 그 차가 될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추정입니다. 2027년에서 2030년쯤이 돼야 풀 오토메이션. 완전히 사람의 간섭 없이 차가 스스로 주행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30년도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요. 얼마 전에 바로 뭐 며칠 전에요. 구글 웨이모 사장이 그만뒀어요. 그만뒀는데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업이 굉장히 부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글마저도 자율주행 자동차 사업이 녹록하지 않은 사업이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회사들은 내겠다라고 목표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장애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를 하게 되면 몇 가지 이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탄소 배출이 저감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한 도로. 원래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든 목적이 뭐냐면요. 이것 때문입니다. 안전한 도로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를 줄여서 사고 비용을 한번 줄여보자라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의 목적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전한 도로가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었는데 미국에서는 안전한 도로가 첫 번째 목적이었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한번 추측해 보실 수 있을까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안전에 대한 갈망이 커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정부는 안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을까요? 네. 여러분 이거를 보실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KDI에 보시면은 우리가 새로 개발 사업을 할 때는 KDI에 보시면은 뭐냐면 이제 저희가 비용 효과 분석을 합니다. 근데 그 비용 효과 분석을 할 때 거기에 뭘 넣게 돼 있냐면요. 사람의 목숨 값을 넣게 돼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비용을 넣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망자 한 명이 발생했다.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자, 본인의 목숨 값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생명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3억? 너무 싼 거 아닌가요? 자, 3억짜리 하나 나왔습니다. 7억? 예, 비슷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KDI 기준의 목숨값은 대략 4억 근처입니다. 뭐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략 한 4억 원 정도의 목숨값을 가지신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1,000만 원? 아닙니다. 미국은 40억 정도 됩니다.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망자 한 명 발생하면 사회 경제적인 손실로 40억 이상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4억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안전이 최우선 목표가 아니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 그 지침이 이런 예타 지침이 사실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이제 빨리 바꿔서 이제 제가 보기엔 지금쯤은 우리나라 국민의 목숨값도 최소 20억 이상으로는 좀 맞춰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안전 문화가 발전되지 못한 이유는 국가에서 생각하는 여러분의 목숨값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율주행 자동차를 하게 되면 교통량이 감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차를 살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유의 차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자율주행 자동차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날이 빨리 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죽을 때까지 제 차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저 말고도 그러실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게 100% 달성되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점도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활성화되면요. 첫 번째 문제 실업의 문제입니다. 운전을 업으로 하시던 많은 분들이 사실은 실업을 하게 되실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도덕적 문제인데요. 뭐 MIT에서 이런 거 했었죠.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을 두 개를 설정을 해놓습니다. 뭐 제가 한번 설정을 해보자면, 자, 이쪽에 어린이 10명 있습니다. 유치원생들, 아주 파릇파릇한 어린이 10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한 명인데, 이 할아버지 한 명도 조금 허름한 사람으로 선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가 되게, 대조가 되게 만들어 놓고요. 자, 자율주행 자동차가 둘 중에 하나를 쳐야 된다. 누구를 쳐야 될까요?
대충 한번 우리 투표를 해볼까요? 자, 어린이 10명을 쳐야 된다. 한 분도 없으시죠? 그러면 할아버지 1명을 쳐야 된다. 지금 4분이 손을 드셨고 2분은 차마 손을 못 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게 그러면 정당한 일일까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누구를 쳐야 되는 걸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실은 질문에 속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독일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인간이 아닌 시스템이 인간의 생명을 나이, 성별 뭐 이런 거와 관계없이 어쨌든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시스템이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은 여기에 어린이가 10명인지 그 다음에 이쪽이 노인인지 유치원생인지 그런 걸 알아서도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판단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사실은 조금 이제 원칙상으로는 간단한데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율주행차는 미리 정해진 룰대로만 다니면 됩니다. 예, 그러다가 어린이를 칠 수도 있고요. 노인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정해진 룰대로만 다니면 많은 사람들은 그 룰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은 자율주행 자동차하고 사람하고 서로 룰을 알게 되면 그러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자율주행 자동차가 직접 판단을 해서 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러한 룰들이 모든 로봇 분야에 동일하게 해당이 될 겁니다. 로봇은 사람과 같은 이렇게 판단하는 일, 사람의 생명을 판단하는 중요한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덕적 문제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보안,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쭉 운행을 할 때 시스템 보안 완벽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될 수가 없고 너무나도 시스템을 공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점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뭐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이 될 텐데 몇 번씩 아마 시스템 보안이 뚫리겠죠. 뚫릴 때마다 한번 난리가 나겠죠. 예,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요. 우리가 추구하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모든 게 다 커넥티드 돼 있고 연결돼 있고 모든 게 다 통합된 사회지 않습니까? 근데 시스템 보안이 뚫렸어요. 모든 시스템이 일시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실은 시스템이긴 합니다. 자, 그래도 뭐 제가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화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도로들을 디지털로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디지털로 옮기게 되면 우리가 예측하기 굉장히 쉬운 거고요. 그 다음에 공유 모빌리티, 이제는 공유 모빌리티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택시를 쉐어링한다든가 아니면 카풀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가지고 쉐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공유 모빌리티들이 있는데 아직 사실은 이 많은 서비스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대표적인 우버 같은 모델들만 나왔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카풀 같은 모델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그게 진정한 공유거든요. 근데 이제 카풀은 옛날부터 있었던 시스템인데 카풀은 사실은 돈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카풀은 이제 우버 같은 데서 잘 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수업하고 거의 동일한 우버 같은 비즈니스 모델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현재 우버나 뭐 셔클이나 지금 공유 모빌리티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업 모델은 그냥 택시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공유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것이 미래에는 많아질 거다.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운전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자율주행 셔틀들이 요건 이제 세종시에서 생길 겁니다. 요건 이제 세종시 5-1 생활권에 생길 자율주행 셔틀인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정해진 구역만 돌아다니게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직까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정해진 데만 돌아다녀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고 마구 돌아다니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으면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지멘스에서 생각하는 이제 자율주행 공유 모빌리티인데요. 미래에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모빌리티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개인의 차들과 그 다음에 커넥티드 모빌리티,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들, 그 다음에 버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통합된 이런 세상들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화된 모빌리티 보시면 여러분 이런 것들 다 타고 다니시죠? 전동 킥보드부터 전기자전거, 어울링, 소형전기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화된 모빌리티들인데 이러한 것들도 이것도 이제 세종시에서 뭐 지금도 많이 이미 사용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제 5-1 생활권에서 더 많이 이제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 응답형 셔틀. 예, 이게 이제 셔클 같은 서비스인데 이제 콜하면 오는 거죠. 제가 예약을 하면 언제든지 셔틀이 오면은 굳이 내가 차를 가지고 있을 필요 없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요 응답형 셔틀 같은 서비스들이 아마 좀 더 편리한 서비스가 될 거고요. 특별히 사실 이제 그 충남도는 농촌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 같은 데는 오히려 이제 도시보다 오히려 이런 서비스들을 하기에 굉장히 최적화된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돈이 안 됩니다.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모빌리티 분야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모빌리티 서비스를 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말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우리나라는 버스도 그렇고요, 택시도 그렇고 정부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운임을 덜 내고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유럽 같은 데보다 훨씬 싼 대중교통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비즈니스 영역으로 들어와서 사적인 영역에서 비즈니스화 되어버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충남, 뭐 농촌 같은 데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탑승객이 별로 없으면 서비스 개설 안 합니다, 아예. 그러면은 사람 많은 도시만 개설을 하게 되겠죠. 그럼 결국 대중교통의 공공성이 약화되겠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빌리티 서비스를 사적인 비즈니스하고 결합을 해서 사실은 돈이 안 남는데 돈이 남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서비스를 할 거냐. 그다음에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모빌리티 쪽에서 보면 이제 통합 모빌리티인데요. 이제 마스라는 시스템입니다. 이건 지금 유럽 쪽에서는 이미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게 뭐냐면 모빌리티 에서 서비스인데요. 그냥 통합된 예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서울까지 가겠다라고 하면은 택시를 부르든지 버스를 타든지 그다음에 기차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올라가서 다시 거기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이거 막 매번 결제해야 되고 좀 귀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좀 네가 다 해달라라고 하는 게 마스입니다. 그래서 마스에서는 목적지만 입력하면 알아서 일괄 결제를 해주고 그다음에 경로 안내도 일괄적으로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마스 서비스입니다. 자, 근데 이제 마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속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스마트 시티의 그런 브레인들, 그러니까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들을 잘 구축을 해야 되고요. 요것도 세종시에서는 O1 모빌리티 브레인이라고 5-1 생활권에서는 지금 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게 이게 UAM이고요. 이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드론이 될지 헬기 형식이 될지 뭐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이제 하늘들을 날아다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편하겠죠. 근데 지금 이게 개발 상황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크게 두 가지 형태인데 어떤 형태가 있냐면요, 그냥 쿼드 로터라고 되어 있는 게 그냥 4개짜리 프로펠러 있는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 틸트 로터가 있습니다. 틸트 로터는 요게 이제 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대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들인데 여기 프로펠러가 이렇게 틸팅을 할 수 있습니다. 틸팅을 하게 되면 장점이 있는데요. 무슨 장점이냐면 먼 거리를 갈 때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보다는 훨씬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같은 데서는 뭐 이런 식의 타입을 이야기를 하고 뭐 다른 데서는 이렇게 쿼드로터 타입, 그다음에 얼마 전에 중국 거요, 이항 거죠. 이항, 우리나라에 와서 한번 테스트를 했었죠. 이항 거도 이렇게 쿼드로터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그 기체들이 많이 개발이 될 거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물론 2025년 정도에 이러한 그 UAM을 상용화하겠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그때 말하는 상용화는 뭐 한두 대 다니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UAV 이런 비클들이 뭐 이만큼씩 움직이게 된다면 그러니까 하늘이 굉장히 복잡해질 겁니다. 굉장히 복잡해지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나가다 하늘에서 뭐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나가다 뭐 빵 먹다가 던지는 거, 바나나 우유 던지는 거 뭐 이런 게 떨어질 수 있어서 이제 우산들을 하나씩 준비하고 다니셔야 되고요. 그래서 안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2025년에 제대로 된 상용화 서비스는 불가능하고요. 뭐 한 2050년쯤은 돼야 좀 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UAM 터미널도 지금 이렇게 이쁘게 만들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 중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UAM 터미널이라는 게 이게 그 빌딩 옥상에다 이제 UAM들이 쭉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사실은 일반 그 2차원적인 그 교통 터미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기 와서 버스를 환승한다든지 아니면 택시를 탄다든지 이런 식의 그 터미널들이 많이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는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뭐 시내버스, BRT에서부터 나중에는 뭐 UAM, 또 무인 트램, 드론 택시 뭐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게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태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좀 오늘 프로그램이 희망상상이라서 좀 좋은 얘기들만 해드렸고요. 미래의 밝은 면만 말씀을 드렸고, 잠깐 조금 어두운 면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샌프란시스코 지역인데요. 이게 일종의 홍수맵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홍수맵이냐면요. 이게 보시면 여기가 샌프란시스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스트베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지역 중에 지금 칠해진 지역들이 있죠. 거기가 다 침수될 거라는 겁니다. 왜 침수되냐면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없어질 땅들이라는 게 바로 저 그림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이런 데도 다 사람이 사는 지역들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산호세 지역인데요. 산호세 지역 중에 굉장히 많은 땅들이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사 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건 샌프란시스코 상황인데 샌프란시스코 상황만 이런 게 아닙니다. 몇 군데 상황들이 더 있습니다. 이거는 earth.org라는 데서 가져온 그림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여기가 지금 이쪽은 암스테르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몰디브고요. 저쪽은 아부다비입니다. 아부다비도 대부분 다 이제 해안 지역에 도시가 있는데 해안 지역이 다 메립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부다비 해안 지역이 거의 다 침수되고요. 몰디브는 보나마나 거의 없어지고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게 네덜란드인데요. 네덜란드가 97%가 없어집니다. 이게 언제쯤? 2100년쯤에는 네덜란드 가시고 싶어도 못 가시고요. 2100년쯤 되면은 그때는 손가락 하나 가지고 제방뚝을 막았다 이런 거는 불가능하죠. 그때는 이제 97%가 되니까 아마 네덜란드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수면 상승이라는 게 아직 우리는 와닿지 않거든요. 왜 와닿지 않냐면 현재 해수면 상승은 그렇게 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다 뭐 한 10cm 정도 미만이고 아마 우리나라도 뭐 10에서 20cm 정도 뭐 20, 30년 후까지 상승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측들이 다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놀라운 거고요. 이전에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샌프란시스코를 왜 보여드렸냐면 그래서 여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2050년까지 해수면 상승 높이가 50cm에서 2m까지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모든 인프라를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50cm에서 2m가 사실은 그렇게 적은 양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사시면 그러실 거예요. 아마 뭐 해수면 2m 상승해봤자 저기 바닷가 사는 사람들만 영향을 받겠지. 나는 그 지역에 연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오케이야. 내 인생은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만약에 해수면이 50cm 상승되면 어디부터 침수되냐면요. 강남역부터 침수됩니다. 아, 강남역은 너무 먼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해수면이 상승되면 해수면만 상승하지 않습니다. 지하 수위도 같이 상승합니다. 지하 수위가 같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해수면이 상승하고 우리가 또 다른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일종의 스톰 서지라고 하는데 태풍 같은 거 올 때 해수면이 같이 올라옵니다. 같이 올라오는데 지금 태풍의 강도가 옛날보다 훨씬 세졌습니다. 이제는 2년, 3년에 한 번씩 100년 강도의 태풍이 도달합니다. 100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태풍이 이제 2, 3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를 치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해일도 일어나겠죠. 그러고 나면 만조 때에 해일이 일어나고 그때의 해수면 상승이 만약에 2m까지 되고 그랬다. 그리고 강우 강도가 그때 강우도 여러분 우리 자주 보시는 것처럼 뭐 하루에 1 300mm, 500mm 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침수될 겁니다. 제가 있는 카이스트 같은 경우가 바로 앞에 이제 금강의 지류인 갑천이 있습니다. 갑천이 있는데 가끔씩 여기가 찰랑찰랑합니다. 찰랑찰랑한데 만약 거기서 10cm만 높아지면은 이게 물이 넘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50cm가 올라온다? 물이 더 자주 넘어오겠죠. 자주 넘어오게 되면은 살지 못해서 결국은 이주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역 같은 경우도 지금도 침수가 잘 되는데 해수면이 그만큼 상승하게 되면은 훨씬 더 침수가 잘 될 겁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철 못 다닙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이 지금은 지하수가 그만큼 올라오는 걸 견딜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물이 줄줄 새고요. 여러분 지하철 타고 가시다 보면은 이제 물을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폭포처럼 쏟아지는 물을 보시면서 가실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상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해수면 상승이 해법이 있는가? 말씀드리자면 없습니다. 해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수면 상승이
미래 도시의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걸 인지하는 게 첫 번째 일이고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해안을 떠나서 그럼 어느 지역이 안전한가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방 쌓을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 그 이스트베이 지역에 어떻게 제방을 쌓아야 이 해수면 상승을 대비할 수 있는가,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캘리포니아고요. 그 다음에 도시 인프라, 지하철, 수자원 시설, 뭐 이런 수처리 시설 모두 다 재정비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영향을 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사실은 이 지금 뭐 가끔 여러분들 아마 비디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해수면이 몇십 센치 상승하면 우리나라 얼마 침수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연구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해수면 놓고 하는 거고요. 연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조 때에, 그 다음에 스톰이 오고, 그 다음에 강우 강도를 500mm 정도 때렸을 때에 그때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하려면 측량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해안 지역 측량부터 다시 해야 돼서 아직 이 일을 하는데, 이 연구를 하는 데만도 제가 보기엔 수천억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제방을 쌓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도대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에 욕을 많이 먹은 4대강 사업 같은 경우 22조 원 정도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 제방 몇 개 없습니다. 보호 몇 개 쌓은 게 22조 원입니다. 그런데 해안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아마 천문학적인, 정말 천문학적인, 여태껏 썼던 22조는 돈도 아닌 정도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대비는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암울한 미래를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도시의 변화가 생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에 있죠. 이 보기만 해도 이 지긋지긋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저희가 지금 2년째 겪고 있는데요. 자, 이 팬데믹 바이러스를 하면서 몇 가지 도시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생겼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출근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굉장히 즐거운 일이죠. 출근을 안 해도 회사가 나한테 돈을 주다니. 전에는 절대 있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제 리모트 워크가 그전에는 개념으로만 있거나 아니면 일부만 사용을 하다가 이제는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사실 다 재택근무를 했는데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나빠졌나? 재택근무를 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업체들이 다 망했어야 되는데 망했나? 아니거든요. 수출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재택근무를 해도 되겠구나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재택근무의 맛을 들렸어요. 이제 회사 가기 싫죠. 이제 다시 또 회사 매일매일 출근하는 그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삶의 패턴이 굉장히 바뀔 거고, 그 삶의 패턴 중에 하나는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요새 뭐 그 TV 프로그램 많이 보시면 이런 거 나오죠. 5도 2촌 행복 찾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일주일에 이틀은 농촌에서 지내자.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주위 사람들도 이제는 세컨하우스 같은 거를 사서 나 가서 농사를 져보겠다. 뭐 농막 같은 거 6평짜리 하나 져놓고 주말에는 가서 보겠다. 아니면 이제 그런 생활들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4차 산업혁명을 하게 되면 결국 로봇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게 될 거고, 결국은 인류는, 우리 인간들은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회사에 일주일 매여 있을 이유도 없고요. 지금의 5도 2촌이지만 나중에 0도 7촌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나 회사 안 가? 난 그냥 일주일 내내 시골에서 살 거야. 근데 뭐 급하면 연락해. 내가 그때 일해줄게. 이렇게 되는 이제 재택근무의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4도 3촌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그래도 도시가 좋아. 나는 7도 0촌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환경의 변화는 이제 우리가 소득이 많이 늘어서 우리가 높은 삶의 질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시티 처음에 얘기했죠. 삶의 질을 높인다고. 근데 삶의 질을 높이려고 딱 봤더니 IoT 센서를 해봤자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을 겁니다. 스마트시티의 끝은 우리는 그렇게 기술을 해봤자 나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어디서 깨닫냐면요. 내가 양파를 키우면서 나의 삶의 질이 높아졌구나. 이걸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좀 반대적인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역 같은 경우, 저는 충청남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사실 적당히 도시도 있고 그다음에 자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공주 이 지역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일단 맛있는 집들이 많이 있어서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이 지역 이 금강변을 따라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요 산세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공주 같은 데서 살아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 사람들의 이게 도시의 변화를 그럼 어떻게 수용을 해야 될 거냐, 그럼 지역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거냐,
저는 그게 조금 더 스마트한 시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렇게 마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옛날에 본 재미있는 우리나라 영화 중에 활이라는 영화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주인공이 맨 마지막에 하는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대사가 뭐냐면요. 이렇게 그 적을 죽이는데 죽일 때 보면은 화살이 쭉 가다가 직선으로 안 가고 이렇게 뺑 돌아서 맞추죠. 맞추니까 이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이제 적장이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하는 말이 이겁니다. 바람은 예측하는 것이 예측이 아니고 계산입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이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따라했냐면요. 미래는 우리가 지금 암울한 미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밝은 미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예측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불굴의 의지로 그냥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만들어 주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네, 감사합니다. 세계 도시들의 스마트 시티 순위를 매긴다면 일단 1등 도시는 어디일지, 그리고 또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라던가 이런 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예. 우리나라 도시들의 수준은 뭐 어느 정도인지도. 예, 사실 이제 질문을 우리나라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 어느 정도 해당하는가, 그다음에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 질문 자체를 싫어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물론 이제 저도 하도 이제 경쟁인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굉장히 익숙한데 어디가 1등이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이 굉장히 익숙한데 사실 스마트 시티는 사실 어느 나라가 1등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스마트 시티가 지금 굉장히 초기입니다. 초기이고 나라마다 스마트 시티를 이렇게 만드는 나라도 있고요. 저렇게 만드는 나라도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 시티를 이거를 순위를 매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매기냐면요. 맥킨지 같은 회사가 매기고요. 그다음에 무슨 대학 같은 데서 매기고 그다음에 뭐 무슨 협회 같은 데서 매깁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런 그 순위를 매기는 데 보면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비즈니스 관점이 크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대답을 뭐 해 드리자면 이제 어떤 데는 보통 이제 싱가포르를 1 등으로 많이 치고요. 왜냐하면 싱가포르이 뭐 스마트 거버넌스부터 스마트 거버먼트 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을 추진을 했었고 상당수는 굉장히 성공을 거뒀고 그다음 많은 나라들이 그걸 따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를 많이 쳐주는 데도 있고요. 또 다른 랭킹을 보면은 런던을 1 등으로 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건 사실 굉장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런던이 굳이 스마트 시티 1 등인가? 저는 뭐 그런 거 동의하지 않고요. 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부산만 보통 이제 스마트 시티 순위 안에 이렇게 주로 얘기가 되는데 어느 순위에서는 한 12위 정도 되고 그다음에 어디에서 뭐 47위, 48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준이 다 제각각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기준을 만든다면 첫 번째는 얼마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어 있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일본 같은 데는 아직도 팩시밀리 사용해서 뭐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뭐 코로나 초기 대응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팩시밀리로 해서 보냈더니만 집계도 안 하고 있더라. 뭐 그래서 이제 몇 명인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 비해서는 굉장히 디지털화되어 있는 나라고요. 지금 팩스 쓰시는 분들 없으시죠? 예, 아마 구경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예, 그런 면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 나라인가. 그다음에 저는 두 번째는 국민들이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정보들을 얼마나 잘 접근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그다음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붙일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예, 그런 면들이 이제 스마트 시티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건 관리비 고지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관리비 고지서의 요금이 줄었으면 스마트 시티고 늘었으면은 스마트하지 않은 시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율주행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자율주행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현행 뭐 법이나 이제 제도상으로 그 기술을 좀 제한하고 있다고 규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규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합니다. 예.
자율주행은 사실은 온 세계가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규제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아직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최근에도 많이 보셨겠지만 테슬라 이제 차를 타고 자율주행을 하다가 이제 사망 사고에 이르게 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이제 그 교통 안전 쪽을 많이 연구를 하는데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들이에요. 왜 안타까운 사고들이냐면,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웬만한 사고들은 사람이 그렇게 뭐 사망 사고로 쉽게 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후미 추돌 사고 정도 일어나면은 부상 정도 당하는데, 테슬라는 최근의 사고를 보면 거의 모두 사망 사고입니다. 사망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굉장히 없는 이유가, 사람이 운전을 했으면 감속이라도 하는데 감속을 없이 그냥 들이받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사고는 하얀 트레일러를 인식을 못해서 트레일러를 시속 뭐 100몇십 킬로로 가서 들이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나무 같은 거 있으면은 나무 같은 거를 그냥 인식을 못해서 그냥 들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에 실패를 하게 되면 이렇게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자율주행을 다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러면은 언제 규제를 안 하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굉장히 제한된 지역에, 그다음에 제한된 케이스에 한해서 규제를 안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세종시에 뭐 규제 자율 특구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는 해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미국 같은 데도 그렇게 해서 뭐 아리조나부터 해서 몇 군데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냥 시범적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근데 좀 더 기술이 안전 측면에서 완전해질 때까지는 아직 몇십 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세종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예. 새로 건설하는 스마트 시티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택배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스마트 시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택배가 운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지금 그 세종 5-1 국가시범도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택배 시스템은 사실 로봇을 이용한 택배 시스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피자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몇 군데 포스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까지 배달하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아직까지 이제 그런 기술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드론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뭐 아이디어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드론을 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가 그거죠. 아파트인데 이거 피자를 어떻게 던져야 되는가? 이게 이제 큰 문제죠. 그래서 그거는 좀 기술적으로 좀 해결하기 힘들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로봇이 일정한 경로로만 돌아다니면서 그 일정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딜리버리 하는, 그러니까 우편함을 좀 크게 만드는 거죠. 우편함을 좀 크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피자 갖다 놓으면 알아서 찾아서 가지고 가라. 아마 이런 식으로 지금 5-1 생활권에서는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좀 미래 서비스에서는 조금 더 다른 택배가 생길 겁니다. 저는 사실 이제 택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이게 힘든 일이라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잘 되면 택배가 결국은 자동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자동화될 거냐면, 저는 이게 아마 다음 세대쯤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다음 세대의 택배는 완전 무인이 될 텐데, 저 도시에 저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좀 만들어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데 뭐 웬만한 데는 지하로 만들어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도 뭐 지하 공동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하 공동구 같은 걸 활용을 해서 로봇이 거기서 이제 택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환경인 게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거든요. 몰려 있어서 인프라가 굉장히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만 아파트 단지까지만 그런 파이프라인을 뚫어주면은, 그 다음에는 거기서 이제 그 배분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한데, 만약 가능하다면 아파트 외벽에 파이프라인 하나 이렇게 또 세우는 거죠. 세워서 이제 집에서 각 층마다 배달해 줄 수 있는 정도, 아마 미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가 조성된다면 현재 있는 일자리 중에 어떤 일자리 수가 증가될지, 또 어떤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지 궁금합니다.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혁명의 물결 하에서는 상당수의 일자리가 없어질 겁니다. 없어지는데 뭐 자율주행이 도입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기사분들,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거고요. 그런데 물론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산업의 전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이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그 퍼스널 모빌리티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기니까, 그러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스마트 시티를 운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쪽 영역에서는 이제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이 될 텐데, 전통적인 산업의 영역에서는 운수업부터 해가지고 이런 영역에서는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옮겨가게 되면 지금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럼 플러스인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인가? 근데 제 생각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결국은 지금보다 더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럼 해결책은 뭔가?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면 과연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가? 그럼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러면 이제 다른 그 기존의 그 일자리들에서 결국은 노동 시간, 근로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시면 뭐 일주일에 40시간 정도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곧 일주일에 30시간. 그 다음에 일주일에 30시간 일하시면 사실 하루 10시간씩 일한다고 생각하면 3일만 출근하면 됩니다. 꿈의 직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0시간에서도 좀 있으면 더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를 나누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시간, 뭐 이렇게 줄어들 겁니다. 20시간이면은 오전반, 오후반 이걸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만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뭐 오후만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야 나는 뭐 나이 타임이 좋아 그러면은 난 밤 12시부터 새벽 4시 뭐 이러신 분들도 생길 거고,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삶의 변화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여가 시간이 많아지니까요. 그럼 이제 그 여가 시간을 뭐 해야 되지? 그러면은 그 다음 비즈니스는 뭐냐면요. 그 여가 시간을 활용하게 해주는 비즈니스가 또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마트 시티가 생기면서 없어지는 산업군과 새로 생기는 산업군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혼란스러울 겁니다. 이제 혼란스러울 텐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딱 중심을 잡고, 그러면 우리의 방향은 이게 지속 가능한 방향이 되려면 정책을 어떻게 펴야 된다. 이걸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스마트 시티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그 예전에 봤던 영화 엘리시움이 자꾸 생각이 났는데, 그것도 도시 간의 격차를 어느 정도 주제로 해서 만든 영화로 기억하는데, 그 영화처럼 이제 스마트 시티 조성이 도시 간의 격차, 즉 양극화를 좀 더 가속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굉장히 일리 있으신 말씀이고요. 예,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변혁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6년에 알파고 이후에 지금은 다 인공지능으로 연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됐어요. 지금 왜 어렵냐면 그 전에 열심히 하지도 않았던 인공지능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존에 했었던 방법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방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런 변혁이 일어날 때는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가 생기고, 이 비즈니스의 배에 탄 사람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물결에 소외된 사람들은 계속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부동산 사태하고도 비슷합니다. 부동산에 탄 사람들은 계속 재산이 증가하고 타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떨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런 상황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길 거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계속 우리가 사람들이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들을 그냥 두고 보고 있을 거냐? 여기서부터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달라. 이대로 가면 스마트 시티 만들어봤자 몇몇 일부 계층이 그 모든 이익을 누릴 수 있으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바꿔달라고 좀 더 세게 외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엘리시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스마트 시티가 되면 삶이 더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질 것 같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런 데이터 기반으로 도시가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개인들의 정보가 유출된다든지 뭐 여러 문제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교수님의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사실 스마트 시대에 있어서 데이터 보안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중국의 예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저희도 카메라 대수를 계속 늘리고 싶어 하거든요. 저희 공학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는 이제 50m마다 도로 같으면 50m마다 우리 카메라 한 대씩 다 놓자. 그래서 울 새 틈 없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저희는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동선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그게 있어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완벽한 데이터가 있으면은 연구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비즈니스 하기 좋고, 그다음 관공서도 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결국은 내 프라이버시가 없는 사회로 가고 있거든요. 내 얼굴이 사방 찍혀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근처 도시들 같은 경우도 웬만한 도시들도 CCTV가 5,000대 정도 지금 깔려 있고요. 도시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이제 뭐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웬만하면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면 CCTV로 다 잡힙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감시 당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결국은 이런 우리가 편리한 서비스, 좀 더 안전한 사회를 하려면 내 데이터가 누군가에 의해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면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주장을 하셔야 되는 건데 감시하는 감시기구가 있어야 돼요. 지금 데이터를 사용하는 건 스마트 시티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누가 어떻게 쓰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쓰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감시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뭐 정부 안에서 우리가 다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사실은 뭐 100% 믿을 수는 없죠. 100% 믿을 수는 없어서 시민들이나 뭐 시민단체나 이렇게 모여서 정부가 데이터 보안을 확실히 지키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기구를 만들고 그 기구가 독립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 보안을 지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그 교수님 강의 중에 이제 스마트 시티가 되면 고지서에 전기료 같은 게 좀 감면이 예. 되어 있어야 진정한 스마트 시티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제 데이터나 이런 것들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를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더 많아져서 환경 문제 같은 것들도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 왜 그렇게 되는지 교수님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센서를 더 깔고 시스템을 더 만들면 그 시스템에 비용이 들어가니까 사실 한 5%에서 10% 정도의 더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통해서 결국 도시 운영 비용 전체를 줄여야 되는 거죠. 도시 운영 비용을 줄인다는 얘기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포장관리 시스템 같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포장관리에 시에서 1년에 뭐 한 2천억 정도 쓴다라고 하면 거기서 한 400억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400억을 줄이면 물론 이제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고지서로 돌려주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시에서 다른 편의사항을 우리한테 제공을 해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스마트 시티를 하게 되면 좀 더 똑똑한 결정을 통해서 뭔가 고지서가 됐든 아니든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스마트 시티가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제 강의가 좀 원래 굉장히 길고 지루하고 그런데도 아무도 졸지 않으시고 이렇게 들어주셔서 저는 굉장히 솔직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더 좋은 기회에 또 만날 수 있으면은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